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 제13강 스포츠와 폭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 단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포츠 폭력의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폭력 그리고 관중 폭력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철학자들의 이론이라든가 뭐 논문도 중간에 나가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예,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녹화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뭐 다시 말해서 제 방, 이 그 저희 윗집이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그 뭘 부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는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예, 윗집에서 공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소리가 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뭐 무슨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학기말 일정을 제가 지금 이제 블랙보드에 거의 다 이제 그 올렸는데요. 보시면 일단 채점을 제가 이제 다 했어요. 그 읽기 자료 그리고 영화평 혹은 서평 그리고 또 그 기말고사 주제 선정 거기까지 그리고 물론 뭐 이제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도 먼저 했죠. 그래서 채점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해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되도록이면은 그 뭐 소감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짧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그 블랙보드에 그 파일을 그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잘못 피드백을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볼 수 있게 그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 채점 메모란에다가 올려놓고 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황급히 다 바꾸려고 했는데 예, 혹시 또 몰라서 몇 개 안 바뀐 게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그 피드백 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첨부 파일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예, 확인하느라고 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채점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읽기 자료가 이제 쭉쭉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남았잖아요. 그 학기가 2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말 혹은 7월 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죠 지금부터 예, 읽기 자료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미 그 블랙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그 페이지가 생성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또 일주일 있다가 읽기 자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에세이 자료 제출 내가 이제 그 주제는 이걸로 하기로 했고 이거의 그 주제로 글을 쓰려다 보니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골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 뭐 간단한 설명도 좋습니다. 이걸 내가 왜 골랐나? 이 책은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좋아서 내가 쓰려는 페이퍼의 주제와 맞기 때문에 골랐다. 뭐 이렇게 쓴다든가. 예.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썼다든가 이런 거. 뭐 내가 어떤 블로그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블로그 내용이 내가 하려는 거하고 딱 맞더라. 그래서 골랐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됩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몇 개를 해야 되냐? 뭐 여러분이 그 이용할 만큼 충분하게 하시면 좋죠. 뭐 근데 뭐 한 두 개 하고 뭐 다 했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한 적어도 한 5개에서 한 10개 이 정도 사이. 예.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자료가 또 있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말 페이퍼가 7월 3일로 예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7월 5일까지가 학기가 아니고 7월 6일부터 그
7월 6일부터 그 성적을 입력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입력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다 보내주셔야 되니까 아무리 뭐 늦어도 그러니까 더 연장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월 3일까지인데 뭐 그 전에 내도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이 한 6월 잠깐만요. 6월 한 10일, 17일쯤이면 진도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주 혹은 2주 정도 그 기말 페이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비디오 녹화는 하지 않고 녹화로 그 강의는 하지 않고 그 실시간 그 수업을 그 우리 그 콜라보레이트로 뭐 한 좀 길게 한 2~3시간씩 하도록 할게요. 그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 페이퍼를 쓰면서 그 겪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이제 직접 묻고 답할 수 있게 뭐 물론 이메일이나 개별적인 연락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페이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읽기 자료나 영화평이나 이걸 쭉 쓰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특히 이번 학기에 2가지를 중점적으로 연습하자고 했죠. 그게 이제 중복 표현 안 쓰기 그리고 수동태 표현 안 쓰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최대한 이제 짚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피드백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실수할 수 있죠. 뭐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배웠으니까 그거를 기말 페이퍼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쓰시고 근데 쓰고 나서도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제대로 썼나? 좀 자기가 보면 또 안 보여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은 되게 잘생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기 글도 자기가 보면 이렇게 틀린 거를 못 찾아냅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저하고 이제 미리미리 상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미리 쓰셔야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고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7월 3일 날 내는데 7월 2일부터 쓰기 시작하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유념하셔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저를 괴롭히셔서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자, 부패 얘기했죠. 최대한 이용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간략한 일정이에요, 지금. 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뭐 오프라인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잘 적어 놓으시고 확인하셔서 다른 과목 할 때도 이제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자, 일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공격적 특성과 폭력성.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는 뭐 아주 옛날에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인류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에 수렵 채집 생활을 했죠. 채집이라 하면 그냥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딴다든가, 그쵸? 식물을 뭐 채취해서 먹고, 또 이제 수렵이라는 거는 이제 사냥을 한다는 얘기죠. 사냥을 해서 잡는다는 얘기니까, 사냥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작은 동물들, 뭐, 토끼라든가, 이런 동물을 잡는 거는 뭐 이렇게 위험하진 않죠. 못 잡으면 배가 고플 뿐이지, 못 잡는다고 뭐 죽는 건 아니면 잡다가 뭐 죽음을 각오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동물은, 잡으려면 굉장한 폭력성과 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멧돼지가 나를 뭐 들이받으면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냥이라는 게 원래 좀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은 뭐 사회학이나 뭐 인류학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학문에서 많고 뭐 지금도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게임 있잖아요. 뭐 포트나이트나 예, 이런 그 게임들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게임 있잖아요. 예, 막 총 쏴서 막 죽이는 이런 게임 그런 게임을 하는 게 그 이 청소년들의 폭력성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는지 예,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버스나 이런 걸 마을버스 이런 걸 타고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시간이 이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그 학교 끝나는 시간 뭐 오후 한 3-4시쯤 하고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제 뒤에 이제 여자 학생들 뭐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로 보이는 그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좀 놀란 게 이게 이 대화의 한 반이 그 어휘의 반이 욕입니다. 예. 그래서 아 왜 저럴까? 요즘 애들 참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긴 뭐 저 학교 다닐 때도 큰일은 큰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뭐 요즘 애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그 욕설을 많이 할까? 그리고 이렇게 그 폭력적일까? 그러니까 그 뭐 중고등학생들이 폭력적인 게 뭐 요즘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영화 보면은 그쵸? 뭐 대단하죠. 예.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이게 이런 그 폭력적인 게임 때문에 이게 문제다. 뭐 그러죠. 예, 뭐 그러고 뭐 영화나 뭐 스포츠 이런 거에서 너무 폭력을 뭐 미화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는 약간 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19금 이런 거 할 때 폭력적인 이유로 19금을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다른 이유가 이제 그 선정성 다른 말해서 성 표현이 많아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폭력성은 사실 뭐 사람을 뭐 때려서 뭐 크게 다치게 하거나 뭐 거의 죽이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공포 영화 이런 거는 뭐 죽이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뭐 피도 막 튀기고 뭐 진짜 피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영화는 19금을 잘 안 줘요. 그렇죠. 뭐 공포 영화 19금인 거 거의 없잖아요. 뭐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이 성적 표현이 나온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19금이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15금으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성적인 경험은 뭐 누구나 거의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근데 이게 왜 폭력에 이렇게 관대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대중문화가 저는 그걸 좀 약간 좀 뭐랄까 의아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자, 인간은 폭력성을 스포츠를 통해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렇죠. 스포츠라는 게 그러니까 폭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긴 해요. 사실 아유 저걸 그냥 확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막 승질나면 막 벽을 막 치기도 하고 사람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섀도우 복싱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으니까 운동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현하죠. 뭐 스포츠도 사실은 뭐 격투기 말고도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쌓여있는 어떤 울분, 이런 폭력성 이런 거를 막 분출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포츠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제 허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폭력과 위험을 통제해 왔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네. 다시 한번 스포츠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폭력과 위험을 통제해 온 어떤 과정이다. 예, 어떤 사회적인 도구다. 예,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예,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예, 예, 멋있다고 했던 이유가 있죠. 예, 갑자기 안 멋있어지는 생각이 들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사회가 허락할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어요. 폭력을 뭐 복싱 이런 권투 종목 이런 거. 예. 복싱은
사람을 때려서 쓰러뜨리는 폭력적인 운동인데, 어, 이제 막 때리잖아요, 선수를. 상대방이 막 방어를 못하고 막 거의 예, 방어를 못하는 상태로 막 계속 맞고 있으면 어떻게 심판이 말리죠. 경기를 끝내죠. 예,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때리게 놔두면은 그 선수가 뭐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UFC에서도 이렇게 파운딩이라고 해서 그 선수를 막 연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주먹으로 이렇게. 그럴 때는 이게 심판이 봐서 도저히 이건 게임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중단시키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한도나 이게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용인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은 뭐 그건 스포츠가 아니죠. 예. 그거는 뭐 스트리트 파이트죠. 예, 개싸움. 예전에 패스트 앤 퓨리우스에서 예, 밴 디젤이 뭐 스트리트 파이트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룰 없이 한번 붙어볼래? 뭐 이렇게 계급장 뛰고 붙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거는 스포츠가 아니죠. 예. 그거는 그냥 싸움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거는 제가 한 말이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엘리아스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예. 폭력 행태의 행위가 문명화 과정을 밟으면서 규칙과 제어 장치를 갖춘 스포츠로 향하고 있다. 뭐 사실 제가 한 말이나 이 말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은 별로 안 멋있어 보이고, 예. 이분이 한 말은 멋있어 보이는 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간 뭐 이 두 개가 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하죠. 예. 뭔가 이렇게 폭력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분출하는 방식에서 어떤 사회가 인정하는 내에서 해야 그게 스포츠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분출하면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는데 Marquess of Queensberry Rules of Boxing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복싱은 뭐 여러분 아시는 권투고 Marquess of Queensberry라는 게 이제 줄여서 이걸 퀸스베리 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1867년에 제정한 격투기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복싱이라고 안 그랬고 19세기에는 퓨질리즘이라고 했어요. 퓨질리즘. 그게 이제 혹은 뭐 프라이스 파이트.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상이잖아요. 상 준다 할 때 그 상. 프라이스 파이트. 그러니까 뭐 이긴 사람이 돈을 받는 격투기. 지금의 권투와는 좀 다른데 비슷한 운동을 퓨질리즘. 그러니까 PUGILISM 해서 퓨질리즘이라고도 했고 또 프라이스 파이트라고도 했습니다. PRIZE 그리고 파이트 FIGHT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때는 룰이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싸운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일단 맨손으로 싸웠어요. 예. bare knuckle 맨손으로 싸웠고 뭐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놈이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나거나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냥 뭐 지금은 15라운드, 12라운드면 끝나지만 그때는 그냥 뭐 한 2시간, 3시간도 하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고 언체인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퀸텐 타란티노 감독 영화 중에 거기 보면은 한국말로는 뭐 장고 분노의 추격자인가 그렇죠. 하여튼 거기 보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영화 중반 이후에 나옵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얘가 왜 안 나오나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남부에 큰 저택 주인 같은 사람이에요. 노예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옛날 얘기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어디 거실 같은 데 앉아 있는데 밑에서 흑인 2명이 엉켜 있습니다. 남자 2명이. 그래서 쟤네들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제 디카프리오 혼자서. 그래서 자식들 잘 싸우고 있군. 열심히 싸워 임마.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싸움에 뭐 룰이 없어요. 그냥 한 놈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막 누워가지고 막 치고 받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옛날의 모습이죠. 격투기에. 퓨질리즘의 전 단계. 거의 그런 상황이고
어, 여기 보면 1867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1867년은 그 언제냐면 이게 시점이 그 남북전쟁이라는 미국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노예 해방과 이제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865년에 끝나거든요, 그게. 그 바로 직후예요. 제가 한번 이거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미국 사회는 이 근현대 사회의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가 이제 굉장히 그 남북전쟁이 그래서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에요. 예.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산업화도 이후에 완전 진행됐고, 뭐 도시와 뭐 이런 이민 이런 것들이 다 그 이후에 많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격투기의 어떤 현대화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남북전쟁도 끝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하니, 우리 격투기에게도 좀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만든 게 이 퀸스베리 룰인데,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수 보호와 안전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현대 복싱 규칙의 시초가 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뭐 그냥 막 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면 글러브를 껴 이제. 예. 그래야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죠. 이 맨주먹으로 맞는 거랑 글러브 끼고 맞는 거랑 좀 충격이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예. 이 맨주먹은 이 손가락 마디 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예. 근데 이제 글러브를 끼면 아무래도 그런 충격은 덜 하니까. 예. 그렇고 또 이게 이제 매 라운드를 3분마다 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시간 없이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는 3분 하고 1분 쉬고, 예. 요즘하고 똑같죠. 그리고 야,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15회까지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가지고 이제 현대 복싱으로 와서 계속 이제 한 20세기 말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폭력을 현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계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15회까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권투란 종목이 그래도 이게 그 가끔 이 선수가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선수도 몇 명 죽었습니다. 권투하다가. 예. 뭐 최근에 최요삼이라는 선수가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뇌를 다쳐가지고 이제 뭐 사망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뭐 최근은 아니죠. 한 10년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983년이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김득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김득구. 예.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그 야외 특설링에 설치한 경기장에서 그 레이 붐붐 맨시니라는 선수하고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예. WBC였어요. WBC. 아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해보고 얘기할게요. 예. WBC였는지 WBA였는지 확실치 않은데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동양 챔피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적이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근데 그 레이 붐붐 맨시니는 굉장히 그 인기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탈리아계 이민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권투 선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연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권투 선수를 하다가 그 2차 대전에 이제 참전을 해요. 군대를 가느라고. 그래서 이게 챔피언이 못 되고 결국 아쉽게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한을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아들이 결국 챔피언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스타일도 굉장히 그 화려한 공격 복싱을 하고 그 레이 붐붐 맨시니가 인기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그 선수한테 김득구가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근데 이제 김득구는 말하자면 듣보잡이니까 미국에서도 이건 뭐 그냥 쉽게 이기겠지 그랬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 생각에. 근데 1회가 딱 시작하는데 김득구가 이제 왼손잡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레프트 스테이트를 얼굴에다 빵 터트립니다. 레이 맨시니한테. 맨시니가 한 대 뻥 맞아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중계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경기가 10회까지 그냥 난타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막 진짜 손에 땀을 쥐고 저도 이 경기를 그때 이제 봤는데 생중계인 줄 알고 녹화 중계였어요. 한두 시간 늦게 이제 그 일요일 아침에 녹화해서 보내줬는데 그때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저는 생중계인 줄 알고 막 그 가슴을 졸이면서 봤거든요. 근데 10회까지 진짜 이런 난타전이 없는 거예요. 막 치고 받고 막 진짜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막 거의 이렇게 이제 흘러갔는데 한 10회가 넘어가면서 이 김득구 선수가 좀 이렇게 어떤 기량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밀려요. 계속 밀리고 너무 많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1회부터 11회, 12회, 13회 계속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정신력이 대단해서 그 정도 맞으면 보통 쓰러져서 이제 져야 되는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맞으면서 계속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14회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KO로 졌어요. 예. 졌는데 뭐 칠 수도 있죠, 경기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끝나고 이게 쓰러져서 정신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갔죠. 그 응급실로. 근데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심장은 뛰는데 뇌는 기능은 마비된 상태. 예.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 저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는 건 진짜 치고 안 이겨도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이제 쓰러져서 정신력으로 버틴 거예요. 그냥 그 몸은 이미 이제 기능을 잃었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한 일주일인가를 거의 그 뇌사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서 어머니가 왔죠. 이제 미국으로 그 병원으로 그랬는데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이제 뭐 살아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어서 이제 사망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뭐 화끈하게 싸웠고 진짜 불꽃을 태우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김득구 선수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더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이제 김득구 선수가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뭐 결혼은 안 한 상태였는데 근데 그 약혼녀가 이제 임신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갔다 와서 결혼하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김득구 선수 약혼녀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뭐 결국 이제 김득구 선수는 그렇게 됐고 이제 결국 그 약혼녀가 이제 혼자서 아기를 낳죠. 그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김득구 선수 아들하고 그 레이 분부 맨신이 그 김득구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권투 선수가 나중에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화해하고 뭐 어떻게 뭐 화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하여튼간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어쨌든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곽경택 감독이 친구라는 영화로 흥행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호성이 주인공이 돼서 이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책도 많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 WBC였을 거예요, 아마 WBC. WBC가 그 이 시합을 주관한 이제 그 국제 기구였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15회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선수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막판에 이건 사고가 크게 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네들 게임은 이제 12회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때 15회까지 하다가 그걸 12회로 줄이게 된 계기가 바로 김득구 선수의 그 사망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WBA도 12회로 줄이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타이틀 매치가 다 12회 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15회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이런 그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김득구 선수가 참 유튜브에 보면 그 경기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진짜 진짜 화끈한 시합이에요. 경기는 뭐 안타깝게 그런 사고가 났지만 진짜 권투라는 스포츠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그 아름다운 한판이었습니다. 정말.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미식 축구, 미국 풋볼의 그 옛날 모습인데, 과연 그 미식 축구에서도 어떻게 폭력 문제를 다뤘는가, 자, 어떻게 통제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900년 무렵, 그러니까 20세기로 들어올 무렵에 폭력이 심했죠. 그러니까 뭐, 풋볼이라는 종목은 원래 굉장히 그 폭력이 심하잖아요. 자체로. 그런데 이게 또 지금은 보호대도 있고 헬멧도 쓰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헬멧도 없었거든요. 그냥 뭐 가죽으로 된 이런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냥 뭐 제대로 된 보호대도 없이 했으니까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였어요. 갈비뼈 부러지고 뭐 이런 예? 무릎 꺾이고 뭐 이런 일 많았거든요. 그 심지어 10명 정도가 해마다 죽었습니다. 풋볼을 하다가. 이 대학교 스포츠에서, 대학교 풋볼에서 대학생들이 죽은 거예요. 10명씩. 그때는 프로가 없었으니까 예, 별로.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게 그 나중에 나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고, 예, 티오도르 루즈벨트.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셨죠? 많이 영화. 예.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안경 쓰고 말 타고 있는 그 사람 있었죠.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예, 그 사람이 바로 티오도르 루즈벨트예요. 예,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총장들을 불렀어요. 몇 명을 이렇게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1903년에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어떻게 풋볼하다가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어? 어? 물론 반말은 안 했겠지만 야,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이거 안 그러면 나 이거 풋볼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아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풋볼 그 룰도 바꾸고 안전을 위해서 좀 단체도 설립하고 그러자 해서 이제 한 게 그 대학 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인 NCAA라는 걸 만들었어요. 1905년에. 이게 이제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약자고요. 예, 뭐 전미 대학 스포츠 연맹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룰을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풋볼이 럭비하고 룰이 비슷해가지고 반드시 패스를 할 때 공을 뒤로만 줬어요.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보다 그 동일선상이나 뒤로만 패스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 럭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패스를 뒤로만 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못하고. 근데 바꿨어요. 그때부터. 야, 이제부터 앞으로도 패스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공을 잡고 쿼터백이 앞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선수가 막 뛰어가서 그걸 잡으면은 패스 인정. 그만큼 전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룰을 바꾸게 한 계기가 된 게 이제 이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풋볼과 럭비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정적인 그 규칙의 차이도 알고 보면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전 문제, 폭력 문제, 이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다른 종목에서는 뭐 건투 얘기했고, 또 풋볼 얘기했고, 네. 다른 종목은 어떤가 보시면 축구에서는 백태클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위험한 플레이를 하면은 그냥 경고 없이 바로 퇴장할 수 있죠, 이제는. 예. 예, 레드카드 바로 꺼냅니다, 이렇게 딱. 예. 그리고, 자, 아이스하키. 자, 아이스하키가 이제 특히 이제 그 프로 아이스하키가 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그 내셔널 하키 리그 줄여서 NH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선수들끼리 싸울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물론이고 약간 방조하는 느낌도 들어요. 예, 이거 이제 읽기 자료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예, 소감을 써주시기 바라는데 뭐냐면 선수끼리 싸워요. 근데 이제 싸울 때도 물론 룰이 있죠. 이게 그 하키 스틱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장비 같은 걸 벗어 던지고 1대1로 붙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싸울 때 이렇게 뭐 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말립니다. 심판이 보고 있다가 한 30초 보고 있다가 그때 가서 말려요. 그냥 이건 좀 웃기죠. 하키 보러 갔는데 이게 싸움을 안 말리고 놔두지? 저게 막 이런 그 의심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 관중들이 또 좋아해요 또. 예. 그리고 뭐 싸움 자체가 이 경기의 매력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프로 스포츠에서만 그렇지 다른 국제 경기 이런 데서는 절대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윤리적으로 옳은 거냐는 둘째치고
이게 과연 그 흥행에 도움이 진짜 되는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궁금하지 않아요? 하여튼, 예, 왜 이럴까? 그쵸? 항상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왜 하지? 그러면 진짜 NHL이 이렇게 그 선수들끼리 싸움하는 거를 놔두는 게 과연 마케팅에 도움이 되나? 이걸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 제자 중에. 예. 그래서 이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예,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예, 뭐그 미국 학생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 공부라는 거는 그 사소한 거 우리 주변에서 내가 보는 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그 읽기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 소감을. 야구의 이제 빈볼과 벤치 클리어링. 야구에서 이제 빈볼이라는 게 나오죠. 그 빈볼이라는 거는 그 고의적인 위협구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이렇게 실수로 던졌는데 그게 타자 그 몸쪽으로 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던진 거예요. 맞추려고 저거 내가 한번 맞춰야죠. 나쁜 놈, 저 얄미워 이러면서 이렇게 몸쪽으로 던져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자는 타자는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투수는 알죠. 네, 투수는 자기가 던진 게 이게 내가 맞추려고 던진 건지 뭐 아닌지는 알죠. 타자도 느낌으로 거의 알아요. 네, 이게 실수로 빠진 건지 아니면 나를 일부러 맞추려고 던진 건지. 그래서 이제 그 빈볼이 날아왔을 때는 타자는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뛰어나가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그 룰이 있어요. 절대 방망이를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타자는. 예, 그거는 이제 던져놓고 맨손으로 붙어야 돼요. 그 투수랑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싸움이 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양쪽에서 선수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그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 벤치가 이제 비워졌다 이런 얘기니까 다 뛰어나와서 이제 엉키죠. 이렇게.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선수들은 나와서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편 선수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냥 뭐 맞게 놔둔다? 그거는 그 야구에서는 예. 그 뭐랄까 그 동료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까 하키는 1대1로 싸웁니다, 보통. 그러면 딴 선수들은 가만히 있어요. 예. 근데 야구는 다 나가요, 이렇게. 예. 그게 이제 뭐 문화의 차이고 뭐 스포츠의 어떤 뭐랄까요, 뭐 관습이죠, 뭐.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예. 그리고 자 이종 격투기. 뭐 이종 격투기가 인기가 좋죠, 요즘에. 왜냐하면 이제 권투가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이종 격투기가 많이 흡수했는데 그 팬층을 격투기에 대한 그 수요는 언제나 있어요. 인간이 뭐 원래 좀 약간 그 잔인한 그 면이 있고 또 영화에도 그 공포 영화 그 특히 이제 피 튀기는 그 고어 뭐 하드코어 이런 영화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층이 있으니까 분명히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도 그 격투기 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종 격투기를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봅니다. 제가 권투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특히. 예, 10대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당시 그 챔피언들 뭐 계보를 막 줄줄줄 외는데, 예. 근데 이제, UFC 뭐, 로드 FC 뭐 이런 거, 예. 잘 안 봅니다. 예. 왜냐면 좀 너무 잔인해요. 예. 피가 막 바닥에 막 이렇게 흥건하고, 선수들 막 거기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는 저는, 예, 그거는 좀 스포츠의, 예, 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분명히 팬들이 있고 성장하는 스포츠예요. 특히 UFC는. 예, 굉장히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 한번 하면은 이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페이퍼 뷰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내야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를 내냐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뭐 거의 100불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예전에 그 맥그레거하고 메이웨더가 이제 권투를 한 적 있잖아요. 권투룰로 붙은 적 있잖아요. 그거는 115불? 뭐 이렇게 받았어요. 페이퍼뷰. 115불을 결제를 해야 내 TV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는 좀 비싸니까 친구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야, 니네 10불씩 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펍, 바 있죠, 바. 거기 이제 TV 많이 놓고 이제 맥주 마시면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미국은 문화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거 할 때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따로. 음식을 시키는 거 말고도 워낙 비싸니까 관심이 가니까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텔레비전 귀할 때는 이제 다방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권투 시합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다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 너무 옛날 얘기라 뭐 저도 어렸을 때니까. 예. 자, 선수 폭력에 대한 뭐 폭력 일반에 대한 뭐 몇 가지 이제 이론을 철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볼게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언젠지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나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체로 시대가 언제쯤인지 뭐 누가 더 위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제일 위에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 중에. 그래서 그걸 이제 플라톤이 이어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그 많은 저작을 남겼죠. 뭐 그 레토릭이라는 책, 수사학, 또 뭐 시학, 포에티카, 문학에 관한 책, 정치에 관한 책, 뭐 그 언어에 관한 책 뭐 다 썼어요. 이렇게 팔방미인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기 윗대에 선배들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그 플라톤 이런 사람들 철학을 다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거의 이제 기원전 한 3세기, 4세기, 예, 3, 400년 그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한 3, 400년 전 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공자가 있잖아요. 공자는 그거보다 약간 더 옛날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뭐라고 생각했냐, 이 사람이. 분노라는 게 자제력 부족과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분노, 그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화병이 많다 그러는데, 욕망과 자제력이 부족해서 이제 나오는 행위라고 봤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그 해소하고 건전하게 푸느냐가 문제죠. 예. 근데 분노는 합당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인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 철학자다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풉니까? 예. 저도 분노가 있죠, 당연히. 예. 열받을 때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열 안 받습니까? 예. 제가 이게 보이기에는 굉장히 착해 보여도 예. 저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예. 절대 안 그러죠. 안 착하다고 하죠. 뭐냐면은 분노를 글쎄요. 뭐 저는 뭐 어떨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예. 뭐 그냥 답답하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뛰기도 하고, 아니면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그 기분을 풀 때 그 먹는 음식이 있어요. 티라미수. 예. 제가 티라미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별로 안 그렇게 생겼죠? 예. 막걸리 좋아하게 생겼나요? 근데 지금 근데 막걸리에 뭐 거의 파전 좋아하게 넘어가고 그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티라미수를 먹으러 가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저희 동네에. 근데 이게 비쌉니다, 되게. 7,500원이에요, 티라미수가. 예. 근데 이제 거기를 뭐 매일 가지는 못하고 너무 비싸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기분이 좀 울적할 때 예, 거길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티라미수하고 예, 커피를 좀 진하게 내려서 이제 먹고 오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소하는 게 좋죠. 뭐 분노나 뭐 뭐 울화, 뭐 뭐라고 불렀건 간에 이걸 쌓아놓으면 안 돼요. 예, 풀어야지. 여러분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보면은 그 지영이가 예, 너무 화가 많이 쌓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빙의를 하는데 예,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사돈 너무 그러지 마요 이러면서 마치 자기 엄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때그때 풀어주세요. 분노는. 예. 근데 방법은 합당해야 되죠. 당연히 예, 뭐 법을 어긴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또 이제 미셸 푸코라는 예,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규율과 권력.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철학은 그 파워의 힘, 여기는 권력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그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했었죠. 그 사람의 철학은 이제 헤게모니, 헤지모니라고 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가 뭐라고 했냐면은 폭력을 조장하는 관계는 권력에 의해 생산되고, 이 번역한 거니까 좀 말이 좀 딱딱해요. 그 권력, 그 권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힘. 권력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힘의 관계에서 형성됨.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게 이제 갑질 뭐 이런 거 할 때 갑질이 가능한 이유. 그게 뭡니까? 갑이 을한테 뭔가 약점을 잡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학원생을 갑질하는 뭐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이제 그 권력은 뭡니까? 야, 너 내가 뭐 추천서 안 써주면 너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뭐 기분 나빠 사인 안 하면 너 논문 졸업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뭐 이렇게 이제 연구비를 뭐 빼돌린다든가 이런 아주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있기 때문에 폭력을 조장하는 거죠. 운전기사를 갑질하는 뭐 사장님, 회장님 권력이죠. 아이 잘라버릴까 저걸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가슴은 졸이죠. 나 혹시 내가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힘, 파워 릴레이션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힘. 마찬가지 얘기죠. 신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규율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게 과거에 뭐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일제시대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무슨 관공서 이런 데를 가잖아요. 이제 뭐 동사무소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했으니까 무슨 뭐 등본을 띄러 간다.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거기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이걸 주면은 그 사람이 이게 등사기 같은 걸로 밀어서 줬어요. 그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옛날 얘기,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그 공무원이 이게 뭐랄까요,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창구, 창구를 타고 넘어와서 민원인을 때렸대요. 에이씨,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때리고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뭐랄까요, 이 국민을 바라보는 그 공무원들의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이 관공서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그래 관공서 가면 왠지 주눅 들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좀 쭈삣쭈삣 막 이렇게 좀 망설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친절하게 상담하고 요즘 공무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죠. 그래서 되게 잘해주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그 경험, 신체적인 폭력, 권력과 규율의 관계.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국민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쟤네들은 때려도 돼. 뭐 이렇게. 선생님들 옛날에 학생들 막 때렸죠. 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육 선생님, 체력장 얘기. 그것도 있지만 진짜 무지하게 때립니다. 나 진짜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때렸는데 중학교 때는 정말 왜 이렇게 때리는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진짜. 근데 약간 이해는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때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진짜 애들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중학교 남자애들만 모였는데 60명이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떤 선생님들은 진짜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간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 페이퍼를 쓸 때
뭐 스포츠에 관한 주제는 아니지만 스포츠에 관한 주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뭐 코치가 이제 학생 선수를 뭐 때리는 일, 그쵸? 남자 감독이 여자 선수를 성추행, 성폭행하는 이런 행위, 이런 폭력 행위는 이제 미셸 푸코의 분석에 의하면 뭐예요? 권력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감독이 뭐 고등학교 뭐 운동부라고 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경기 안 내보내고 그러면 대학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뭐. 예? 이건 정말 슬픈 얘기인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미리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정희준이라는 선생님이 쓴 책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 예. 그 어떤 그 여학교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예, 어떤 감독이 있었답니다. 예. 정말 못된 감독이죠. 예. 못된 감독이라고 하면 진짜 인간 쓰레기인데 예. 그 숙소가 있으면은 이제 한 명씩 부른대요. 예. 그 숙소로. 그래서 이제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잠자리 시중이라 하면 뭐 성폭행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대책 회의를. 야, 우리 어떡할래 이거? 감독님을 누군가가 모시긴 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따옴표 칠게요. 모시긴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게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 이게 누가 한 명, 응? 그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야말로 정말 이게 제가 이거 그냥 뭐 하는 얘기지만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예. 이 얘기를 볼 때 정말 좀 슬프더라고요, 너무.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 니네 알지 않냐, 성격, 이게 누가 한 명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니? 어떡할래? 누가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그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아무리 뭐, 이익을 본다고 해도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더군다나 고등학생이, 여학생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니네들은 절대 불문 가지 마라. 이렇게 돼서 1년 동안,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 얘기가 얼만큼 MSG가 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나온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권력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알량한 권력 가지고 예. 그 감독이라는 권력, 내가 선수들 대학 진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그 권력 하나로 그런 진짜 몹쓸 짓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 예. 슬프네요. 하여튼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한나 아렌트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특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한나 아렌트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이름을 봤을 때 아렌트라는 그 레스 네임이 딱 독일 이름 같죠.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게 아니고 20세기 그렇죠. 초반에 태어났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 나치 독일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도망갔겠죠. 예.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이제 프랑스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 나치가 그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2차 대전 때 한때. 그래서 또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독일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그 하이델베르크라는 데서 학교를 다녔는데 화려해요. 학맥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 들어보셨죠? 이름. 예. 마르틴 하이데거. 예.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인데 뭐 에드워드 후셀 이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다 그 한나 아렌트의 스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려하죠. 예. 벌써 뭐랄까요? 그 코칭 트리가 화려하죠. 이렇게. 예. 근데 게다가 또 이 마틴 하이데거하고는 또 연인 관계였어요. 한때. 예. 그 이제 하이데거가 젊은 나이에 가르쳤거든요. 이게 그 아렌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계에 데뷔할 때
굉장히 그 주목을 받은 거예요. 걔가 걔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야, 야스퍼스 제자면서 그 하이데거 그 애인이라는 애 걔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 학교에 데뷔하게 된 때는 그 2011년도에 여러분 뭐 기억 잘 안 나죠? 너무 옛날이라. 예, 2011년도에 그 이지아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서태지라는 그 가수하고 이지아라는 배우가 이혼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건이 왜 충격이었냐면은 그 둘이 결혼한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지아는 처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혼을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서태지야. 서태지라는 그 가수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양현석, 이준호랑 같이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했던 그 천재적인 예, 작곡가이자 가수죠. 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둘이 부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우와,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이지아는 그 정우성이랑 예, 그 당시에 애인 관계였고 예, 배용준이 소속사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출근하면 배용준이 있고 예, 연애는 예, 정우성이랑 하고 남편은 서태지인 아주 그 놀라운 여성이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그 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예, 야스퍼스 제자인데다가 뭐 하이데거 애인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젊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예,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당하는 그런 좀 뭐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당했죠. 이제 사람이 한나 아렌트는 또 특이할 게 고향이 그 괴니스버그라고 그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그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 괴니스버그는 대단한 곳이죠.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그 위대한 철학자 2명을 배출한 동네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고 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유태인이에요. 예. 아까 얘기를 참 안 했지만 그 유태인이니까 히틀러를 피해서 이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닌 거죠. 계속. 예. 마치 그 아, 안내 안내의 일기, 앤 프랑크, 예, 안내의 일기처럼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네덜란드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자 봅시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이제 the banality of evil 이런 banality라는 게 이제 평범성, 진부성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진부함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 책에서 번역한 걸 거예요, 보나마나. 예. 그 일본 책들이 뭐 우리나라 철학 용어들도 대부분 다 일본어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 진부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를 그대로 그 말을 가져와서 한자어니까 다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버넬리티를 진부함으로 번역하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이걸 이제 평범성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말을. 예. 근데 이게 좀 그 말뜻을 약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 TVN의 책을 읽어드립니다에도 보면 몇 달 전에 그 설민석 강사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약간 좀 뭐랄까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nality of Evil이라는 게 이제 이 배경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책이 이 개념이 그 한나 아렌트가 1965년도에 쓴 책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그 양복 입고 안경 쓴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나치가 그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이제 그때 그 책임자 중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연히 전범이니까 잡혀갈까봐 그 이름도 바꾸고 그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도망간 거죠, 뭐. 예, 잡히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나중에 만든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예, 그
이스라엘의 정보국이 모사드라는 데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이히만의 정체를 파악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런 놈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가서 잡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말이 안 되죠.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국민을 막 잡아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또 미국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또 미국의 뭐 무기는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히만을 잡아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어요. 예.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야 이제. 예. 재판을 하는데 보다시피 이제 그 이 사람을 누가 죽일까봐 이제 그 방탄 유리를 막아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진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무슨 도깨비처럼 뿔도 나 있고 얼굴도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체격도 크고 인상도 험악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키도 작고 그냥 뭐 동네 아저씨야. 예. 그래서 일단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아 이게 그렇지 않구나. 근데 사람들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이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악의 평범성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대부분 뭐 이거 읽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 읽으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그 얘기만 듣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때 한나 아렌트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자,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이고 당시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요커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주간지입니다. 뉴요커, 뉴욕 사람 할 때 더 뉴요커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미국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잡지예요. 볼만합니다, 진짜. 아주 얇은데 굉장히 내용이 충실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재판에 그 특파원으로 한나 아렌트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당신 유태인이고 그 나치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걸 가서 보고 취재를 해서 글로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가서 이제 그걸 취재를 하고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쓴 책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악의 평범성이 이 사람이 평범하게 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 아이히만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얘기할 때 별로 뭐 반성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아니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거고 뭐 그냥 뭐 먹고 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빡이 친 거죠.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의 잘못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빠질 수 있냐?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냐? 그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짓을 하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음으로 몰면서 뭐 죽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럴 수 있는 건가 이게? 인간으로 살 짓인가? 최소한의 어떤 물음, 스스로에게 물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오늘 100명 죽였으니까 내일도 100명 죽이는 거고 뭐 그냥 그래 뭐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고 이게 버널리티라는 거죠.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실수나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실수를 다시 안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은 사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아이 그래 내가 물론 뭐 여기 군인이니까 이걸 하지만 정말 이거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이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거기다가 우리 이거 죽이지 맙시다 이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난 이거 진짜 못하겠다 뭐 이런 양심의 어떤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요즘에 그 뭐 N번방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발음도 잘 안 되네. N번방 사건 이런 거. 예. 그 어때요? 그런 행위를 한 학생도 있고 뭐 이제 사람들이 뭐 그걸 보고 즐긴 그 사람들을 예. 그냥 뭐 돈 내고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좋다 뭐 이러면서 계속 보고 그러면서 그 인간 양심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라면은 예. 그 어린애들 그 그런 착취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래 뭐 동물적인 뭐 본성이 있으니까 뭐 순간적으로 흥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 내가 아 아무리 그래 그래도 이런 걸 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그 양심의 찔림 이런 게 없었나요? 없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 두 개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충돌할 때 그 조금이라도 양심이 그 커져서 아이 그래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봤지만 이제 그만 보자.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예. 뭐 내가 돈 냈는데 어때? 이거 뭐 잡히지도 않을 건데. 이거 어떻게 잡어? 이거 뭐 가상화폐로 했는데. 그치? 어? 아,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뛰어나서 괜찮아. 뭐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끊임없이 사유해야 하고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의 근본이다. 이제 이게 그 하나 아렌트의 그 주장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항상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괜찮은 건가? 스스로 양심에 물어봐서 이게 거리낌이 없나? 괜찮나?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뭐 이렇게 예. 그런 얘기죠. 예. 굉장히 좀 서글픕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예. 예. 그 인간이 과연 얼마만큼 그 나빠질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악의 평범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보니까 사람은 평범하게 생겼네. 뭐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그 얘기까지 했고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예. 다음 장 넘어갈게요. 아우 목 아픕니다. 예. 선수 폭력. 예, 아까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스포츠계에서 이 폭력이 굉장히 그 큰 문제죠. 네. 그래서 2014년도에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스포츠 4대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 스포츠 4대학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성폭력 혹은 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그 사건을 분석할 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2014년 1월이면은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지금은 물러나신 예, 그분이죠. 예, 503번을 쓰고 있는 그분인데 그때 그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체육 쪽을 담당하던 차관이 누구냐면은 그 지금은 이제 예, 역시 감옥에 있는 예, 김종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그 스포츠 그 경영학 교수예요 원래 예. 한양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차관으로서 그 이쪽 실무를 이제 담당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좀 예, 좀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유라 사건이 그 최서원, 뭐 최순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최서원 씨의 그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탄핵까지 간 게 이제 2016년 말이었거든요. 예. 2017년 초에 탄핵이 돼서 2017년 5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무렵이면은 한참 그 최순실 씨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예, 이 모든 걸 거의 할 때예요. 승부 조작했죠. 그 편파 판정했죠. 그 국가대표 승마 그 할 때. 예. 그리고 입시 비리 했죠, 당연히. 예. 그리고 조직 사유화 당연히 했죠. 성폭력만 안 했네요. 뭐 하여튼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참 좀 어이가 없는데요. 하여튼간 예. 뭐 어쨌든 뭐 이 네 가지를 지정해서 하지 말자고 한 거는 뭐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참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정유라의 그 뒷얘기에 대해서는 예, 좀 예,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좀 유튜브로 나가는 이 예, 방송에서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예,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특히 그 이화여대 그에서 예,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예,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뭐 하여튼 예,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이 방송에서는 좀 하기 힘듭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규정했던 게 있어요. 하여튼간 예. 아 빨리 대면 수업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안타깝네요. 이 재밌는 거를 하여튼 예 그렇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음, 스포츠 폭력의 유형 해가지고 뭐 선수끼리 폭력이 있고 어, 심판한테 가하는 폭력이 있고요. 지도자가 선수한테 가하는 폭력 이게 제일 많죠. 예, 그리고 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 아주 나쁘죠. 그래서 뭐 이 사례는 뭐 너무너무 많은데 뭐 최근에 뭐 심석희 선수 뭐 쇼트트랙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그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 농구에서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는데 박명수라는 예, 아니, 거성 박명수 말고요. 예, 그 과거에 우리은행 감독했던 박명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은 뭐 그 전지훈련을 가가지고 예, 숙소에서 전지훈련을 미국 LA로 갔는데 예, 거기 그 숙소에서 그 선수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가지고 마사지를 시키고 뭐 예, 이런 그뭐 추행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결국 예, 이제 쫓겨났죠. 예, 당연히 쫓겨나야죠. 그럼 그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까지 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게 참 예, 기가 막힌 일이죠. 뭐 하여튼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포스터가 그 영화 4등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한 5년 됐는데요. 한 5년, 6년쯤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못 봐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 영화를 DVD를 사서 보고 예, 그 수업 시간에 1시간을 이 영화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예, 그 정도로 좋은 영화예요. 이 폭력이나 인권 이런 쪽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영화가 있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 예, 그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이제 조윤호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예, 그 윤호 학생이 그 이 영화를 만들 때 예, 감독님하고 작가하고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어떻게 이제 그 폭력을 당하는지 뭐 이제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잖아요. 보통 영화 만들기 전에. 예. 그래서 그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대면 수업을 하면 이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텐데 같이 예. 못해가지고 오늘 특히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래서 수영 선수 얘기예요. 초등학교 수영 선수 얘기인데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안 본 학생이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금은 떠서 굉장히 유명해진 배우들이 당시에 거의 무명 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박해준 이번에 예, 부부의 세계에 나온 박해준 있죠. 예. 박해준이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그리고 뭐 그 응답하라 1988의 그 태기 아버지 예, 나오고요. 그 기생충의 그 문광 이정은 아줌마 있죠. 예. 그 아줌마가 딱 한 장면 나옵니다. 포장마차 아줌마로. 예, 그리고 그 더킹에서 그, 그 여자 선수 성폭행했던 그 코치로 나왔던 그 오대환 이런 사람들 그 누군지 잘 모릅니까 여러분? 예. 그 요즘에 그 KBS ETV 주말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저 그거 매주 보거든요. 거기서 그 큰아들로 나오는 그 오대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우. 예. 그 사람도 이 영화에 한 장면 딱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광수라는 그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역할로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예.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인에서 그 송강호 부인 역할로 나왔던 그
이항나라는 배우가 이제 그 주인공 준호 엄마로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영화 그리고 유재명 씨, 예. 유재명 씨가 또 그 광수 때리는 코치로 나오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애가 맨날 4등만 해요. 예, 초등학생인데 수영 선수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한 거야. 그리고 대놓고 막 구박을 해요. 야 4등, 너는 4등하고도 기분이 좋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성적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엄마가.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용하다는 코치를 구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코치를 소개해주는 이제 다른 엄마가 좀 그러는 거야. 이 성적은 나는데 좀, 내가 좀 소개해주기가 미안하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코치가 누구냐면 이제 광수인데, 네. 그 극 중에서 이름이 그 코치가 왕년에 진짜 되게 잘하는 수영선수였는데 자기 재능만 믿고 연습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합니다. 막 술 먹고 연습을 가지 않나, 뭐 그 무단 이탈을 하질 않나. 그러다가 이제 감독한테 연락이 맞아요. 네. 근데 맞다가 이제 뛰쳐나갑니다. 나 못 맞겠다고. 아이씨, 나 운동 안 해. 이러고 나가요. 네. 이제 그렇고 이제 코치가 됐어요. 네. 뭐 은퇴를 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코치를 해야지. 코치를 했는데 이제 얘를 때리는 거야. 이제 훈련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폭력에 길들여지는 거죠. 이 어린 애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거 먹어 하면서 손을 드니까 이게 때리는 줄 알고 애가 움찔합니다. 막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폭력에 이렇게 체화되는데 이제 2등을 했어요. 네. 거의 1등 같은 2등을 합니다. 이제 그 맞은 다음에.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거를. 형, 맞으니까 이제 2등 하네? 옛날에는 안 맞아서 4등 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빠가 듣죠. 뭐라고? 맞았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또 아빠하고 그 광수하고 또 예전에 또 인연 또 있어요. 또 여튼간. 예.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알잖아요. 이제 맞는다는 걸 애가. 그런데도 그 코치를 안 바꿉니다. 예. 왜냐하면 성적이 나니까. 예. 성적이 나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맞는 건 아는데 그래도 성적이 나니까 이걸 코치를 못 바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폭력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 같으면 내 자식이 맞았는데 아무리 뭐 성적이 특등이 난들 그걸 시키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코치 그만두고 이제 광수가 자기 그 맘대로 수영을 해서 뭐 우승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이 영화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 뭐냐면은 그 이 초등학생 꼬마애가 동생을 때립니다. 예. 그 코치한테 맞은 방식 그대로 동생을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이 자로 막 때려요. 예. 그러면서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폭력이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군대에서 고참한테 맞고 밑에 때리듯이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김혜리 평론가가 쓴 그 4등에 대한 그뭐 인터뷰와 그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뭐 보지 않더라도 한번 그 제가 얘기해 주신 거를 듣고 예, 한번 그 소감을 써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공규택하고 김혜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 스포츠와 폭력에 관한 큰 주제로 읽기 자료를 이제 다음 주에 내주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한 80분 됐네요. 그다음에 관중폭력. 예. 경기 중 폭력,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많죠. 어, 이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아저씨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여름에 보면 막 러닝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주 까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이제 여성 관객들도 많고 또 그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니까 이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막 그 욕하고 막 그냥 야이 뭐 야 뭐 그걸 뭐 야구라고 하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아 이거 또 안 한다고 했네요. 뭐 이러면 그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에 그냥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이런 걸로 풀어야지 그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축구 그 시즌 티켓을 갖고 있고 매 경기 가다 보니까 이제 서포터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젊고 이러니까 또 이제 흥분을 많이 하고 막 욕도 해요.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뭐 상대팀 선수한테도 하고 또 심판한테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판한테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가족끼리 같이 왔던 사람들이 좀 놀라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다시는 오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하게 해야죠. 그런 애들은 저도 못하게 하거든요. 야,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문제입니다.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어,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은 진짜 그 악플의 천재들이에요. 보면 진짜 잘 달아요. 악플 보면 진짜 그 팩트 뭐 그러니까 어떤 그 댓글들은 보면은 어떤 그 풍자나 그 해학의 미학이 있긴 해요. 이렇게 되게 짧으면서도 근데 사실 댓글들 보면은 그 진짜 맞춤법 틀리고 그 진짜 기본적인 그 언어의 습관도 안 돼 있는 애들이 써놓은 거 보면은 좀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애들도 있습니다. 진짜 폭력 얘기하면서 때려주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 뭐 사이버 불링도 큰 문제고 특히 그 요즘에 이제 운동선수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폭력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죠. 네.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 댓글을 달더라도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서 이제 오늘 한 90분 해가네요. 예. 자 다음 장. 자 경기 후 관중의 폭력 행동. 뭐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관중끼리 싸우고 이런 일은 없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근데 훌리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훌리간은 그 열성 팬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양아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훌리간을 뭐 열성 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포장해주면 안 돼요. 훌리간을. 얘네들은 그냥 경기장에 뭐랄까 스포츠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랄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그뭐 남성성을 자기 땅에는 과시하러 뭐 이렇게 오는 건데 그게 무슨 남성성이에요. 멋있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특히 그 도시의 어떤 그 좀 약간 젊은 남성들의 어떤 서브컬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저녁 때 그 술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노는 것처럼 그냥 경기장에 와서 소리 지르고 뭐 때로는 난동 부리고 뭐 이러는 문화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좌석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장 골대 뒤쪽에 스탠딩입니다. 앉질 않아요. 그냥 좌석이 없어요. 아예 서서 보는 거고 그냥 뭐 그 90분 내내 그냥 서서 노래 부르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런 문화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경기장 입장료가 비싸졌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 축구도 구장들을 새로 지으면서 20세기 말 20세기 초 21세기 초의 무렵에 경기장을 새로 지으면 여러분 입장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계층은 오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이제 의도이기도 하죠. 저것들 골치 아픈데 물론 뭐 열심히 응원해줘서 고맙긴 한데 맨날 사고치고 불안해 이거. 그래서 쟤네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쫓아낼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팀들이. 입장료를 올려버리면은 뭐다 쟤네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가 그 니콘비라는 사람이 쓴 피버 피치라는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읽기 자료로 다음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20페이지 되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그 소감을 써주시고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그 뭐랄까요? 그 축구 팬뿐만 아니라 스포츠 팬들에게는 거의 그 자기 얘기죠. 저도 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이제 왼쪽 거는 영국
판이고요. 그 2005년도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어요. 근데 좀 웃긴 게 역시 미국이니까 종목을 바꿨습니다. 축구에서 야구로. 그래서 영화도 있습니다. 피버 피치. 그리고 관중 문화 의식. 뭐 글쎄요. 뭐 경기장에 가서 뭐 신사처럼 행동할 필요는 그쵸. 이 젊은 친구 신사처럼 행동해 뭐 이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소리 지르는 거 좋죠. 소리 지르고 뭐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다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진 말아야죠.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경기 후에 관중이 난동을 부리는 그 비중, 싸움이 나는 그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사한 그 연구가 있는데 보면 대체로 라이벌전에서 홈팀이 굉장히 아깝게 졌을 때 그럴 때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라이벌전에서 홈팀이 아깝게 졌을 때 관중끼리 폭력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자, 컨트롤 vs carryover.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컨트롤하면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carryover는 뭘까요? carryover. 예전에 제 그 교수님이 영국 분인데 이게 이제 그분의 어머니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액센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뭐뭐를 할 때 이렇게 계속해 할 때 영어로는 이게 keep going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carry on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틸다 스윈튼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 설국열차 나오는 그 사람 있죠. 틸다 스윈튼 같이 생긴 분인데 액센트도 비슷해가지고 carry on 이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뭔 소린가 카리온이 뭐야? 이제 뭐 카레를 먹으라는 얘기인가 뭐. 근데 알고 봤더니 carry on 뭐냐면 계속해라 이거죠. 이게 계속해 keep going. 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에 보면은 이걸 불러야 되나 내가 carry on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국식 액센트로 carry on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carry over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어져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운동 선수가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근데 이제 스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폭력성이 있잖아요. 뭐 어느 종목이든 권투도 그렇고 뭐 유도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축구도 그렇고 조금씩 있잖아요 다. 이제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보통. 뭐 풋볼도 그렇고 태클을 하고 이러니까 폭력성을 일상생활에서 참는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 폭력성이 일상생활에서 튀어나오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의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상을 보면서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뭐 평상시에 저런 연습을 하니까 저게 일상생활에서 튀어나올까? 술 먹다가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갈까? 이런 의문이 듭니까 여러분? 안 들죠 잘. 당연히 안 들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잡아내는 사람이 이제 그 훌륭한 그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본인의 경험에서 시작하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바디 앤 소울이라고 그 루아크 와캉이라는 그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 책은 영어로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라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했는데 그 논문을 이걸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카고라는 데가 물론 굉장히 큰 도시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지만 이 남부 쪽 있잖아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거기가 이제 오바마 옛날에 지역구였고 그런데 그쪽은 흑인이 많이 살고 굉장히 그 환경이 좀 안 좋아요. 범죄도 많고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카고 대학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싱 그 체육관을 간 거예요. 그 시카고 남부에 있는 거기 가서 직접 권투를 배우면서 그 자기 동료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그 일상을 이렇게 그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research question, 그 의문이 이거였던 거죠.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권투 선수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고 때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참는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서 남을 두드려 패는지 이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이런 걸로도 연구가 되나 싶지만 대충 보다시피 돼요. 그게 스포츠 사회학이고 뭐 그렇죠. 자, 결론은 뭘까요?